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공사 중단 결사반대 한수원 사장 진입 실패다라고 했어요. 신고리 4, 5호기 건설 공사 중단과 관련해서 한수원 이사회가 어제 의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관련된 노조원들이 건물 안으로 한수원 사장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이 원전 중단 정책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놓고선 학계 또 노조, 정부 모든 관련 단체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문 대통령의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경향신문인데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이 송영무, 유영민, 정현백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관 임명장을 받는 사람들이 기다렸고 대통령이 뒤늦게 나타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는 익숙했는데 이런 모습은 좀 낯설게 다가오겠습니다. 머리 잘 있다, 목에 손을 올린 박지원.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전 대표 악수하고 있는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목을 자르는 듯한 흉내를 내니까 박지원 의원이 목을 잡는 모습이 여러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10배 해당하는 남극의 빙산이 저렇게 쩍 갈라졌습니다. 정말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에 재앙이 닥치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너무 과장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걱정스러운 시선이 있는 건 분명해요. 중국의 인권운동가 유샤오버가 타계했습니다. 천안문 사태로 유명해진 유샤오버 시인이자 문학가이자 정치평론가였던 그가 간암 말기로 숨졌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감옥에 있으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끝내 중국을 떠나지 않고 중국에 남아서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한 세계적인 평화운동가입니다. 미 대사관에 무지개 깃발이 걸린 까닭은이라고 하는데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죠. 오늘부터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이 퀴어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도 함께한다,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히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청양 하천에서 잡은 황금 장어의 모습입니다. 원래 장어는 좀 시커물이 죽죽한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봤던 모습인데 저렇게 황금색 장어가 청양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청양에서는 여기 황금색을 띠고 있는 각종 희귀동물들이 많이 잡히고 있어서 청양 국민들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국립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이 쐈죠. 미국을 향해서 쏜 탄도미사일이 되려 한미 FTA 재협상이라고 해서 우리 한반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니죠. 우리를 향해 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대가를 치르는 걸까요? 예. 중앙일보입니다. 청산별곡의 한 시기죠. 노무현 정부 바다 이야기부터 가버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TF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전인 노무현 정부 때 바다 이야기 사건부터 좀 들여다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땅 검사 불러달라. 국민의당이 문윤영 씨 채용 비리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맞불을 놓은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조폭들도 이제는 검사에 대해서 맞불을 놓고서 땅 검사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듯이라는데 값싸고 안전한 원전 줄이면 전기력 폭탄이 일어난다. 자유한국당에서 탈원전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생선 후쿠시마산입니다. 후쿠시마가 이 원전 사고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어요. 재판 못 나오는 사연이 뭘까? 일간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송중기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의 결혼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못 나오는 거다. 그런 우스갯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는데 법원이 나와라라고 강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호 국민대 명예교수, 이상훈 매일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사이트 레이더피의 팀장입니다. 이지수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선일보 기사부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좌파 배우라고요. 좌우 개념도 모르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택시라는 영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의 주연 배우를 맡은 송강호 씨 인터뷰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송강호 씨는 1980년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중학교 2학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방송에서 폭도들을 진압했다는 아침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휴 다행이다 드디어 진압이 됐네라는 것이 이제 첫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홀가분한 마음에 학교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왜곡되고 통제된 보도를 접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좌파 배우 이미지가 부담스럽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좌파도 아니고 좌우 개념도 잘 모른다. 우연한 계기로 사회적 의미가 있는 작품들에 연달아 출연하다 보니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질 수도 있겠죠. 전혀 그렇진 않는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렸던 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글쎄요 벌써부터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상훈 기자. 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린 영화다라고 해서 이제 변호인의 이제 주인공 노무현 전 대통령 역할을 맡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 박근혜 정부에서 영화 출연도 굉장히 제한을 받았던 그런 인물인데 하필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 맡은 역할이 또 택시 운전사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린 영화예요. 뭐 공교롭게 돼서 역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좌파 배우 맞구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영화라는 게 보통 기획되는 게 몇 년간 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영화는 사실은 작년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영화니까 마침 저 개봉이 되는 시점이 정권이 교체가 된 시점이라서 이제 오해를 받는 건데 배우는 배우죠. 사실은 그 좌우 개념으로 너무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사실은 예술하시는 분들은 그 다루는 어떤 인물이 매력적인 인물이라면 그 인물에 대해서 소설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뭔가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고요. 다만 지금 정부가 과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정부에서 정권이 교체가 돼서 이제 다른 색깔의 정부로 바뀌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또 반대 진영의 색깔을 내는 예술가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소위 말해서 제가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우파 쪽 성향을 갖고 있는 예술인이 이번 정부에서는 어떠한 피해나 차별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이런 논란은 종지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배우나 아니면 개그맨들이 정부 비판하고 뭐 풍자하는 거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것이 연기 활동을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 너무 이게 후진적인 어떤 뭐 좌우 색깔 너무 따지지 말고요. 그냥 예술인들은 비판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송강호 씨는 그냥 천만 배우로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좌파 배우가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또 우파 배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나쁜 겁니까? 이 배우들도 자기들 정치적 성향이 있고 색깔이 있는데 그거 드러내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송강호 씨가 자기는 좌파가 아니고 좌우 개념도 잘 모른다고 한 답변이 지금 서양의 연예인들 같으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자기의 그 소신을 밝히죠.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계라든지 이 학자 이러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진취적이고 좀 자유분방한 그러한 면이 많기 때문에 개혁적이고 또 그러한 것이 당연시되고 국민들로부터도 뭐 인정받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 국방이라든지 이런 계통에 근무하는 분들이 보수적이고 그래서 저절로 진보와 보수 균형이 또 맞아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정권이라든지 특정인이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이상훈 기자가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제 이 영화 기획 제작은 이제 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아마 이제 제작사가 기획을 했을 텐데 정권이 바뀌는 걸 알고 이런 영화를 만든 건 아닐 테고 그걸 또 알고 송강호 씨가 그때 출연 오케이 승낙을 한 것도 아닐 텐데 타이밍상 참 묘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18 기념식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에도 그 정신을 담겠다고 한 만큼 이제 더 이상 이 5.18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 논란은 없는 거죠? 글쎄요, 뭐 정치적 논란이 일단은 수그러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5.18 기념식에 가서 이제 헌법 전문에 실는 이제 개헌을 할 때 이제 헌법 전문에 실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또 어떤 정권이 어떻게 들어왔었을 때 어떤 식으로 5.18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할지는 뭐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반트럼프적인 언행을 하고 뭐 수상 소감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들의 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되는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좀 업그레이드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나 많이 지금 우리나라는 대립, 이 좌우의 대립을 갖고 줄서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좌우의 개념조차 모르는 분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정말로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넌 좌야, 넌 아니면 우야, 소속을 밝혀 이런 식의 강요되는 그런 어떤 좀 해결문이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좀 탈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친문이야, 친박이야, 뭐 친한이야 이런 말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또 친문이면 또 어떻고 친박이면 또 어떻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친문일 수도 있고 친박일 수도 있고 참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이념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관용이 있는 그런 사회로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광호 씨가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보고 싶어요. 편지 받고 초등학교 찾아간 김정숙 여사 얘기가 매일경제신문에 좀 실려 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문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군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전교생이 이제 편지를 좀 보냈다고 합니다. 나라를 좀 좋게 행복한 나라로 이끌어달라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 여사님과 함께 노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초등학생들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곧바로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좀 불렀다고 합니다. 관련된 영상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집중해 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사님께서 여러분과의 약속도 지키고 여러분들하고 노래도 예, 뭐 집권 초기에 이제 문 대통령과의 김정숙 여사의 소탈한 행보들 전해드렸는데 또 이런 뉴스를 다니까 약간 좀 이제 좀 낯간지러워지는 상황도 좀 돼요. 뭐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띄워주게 하느냐 이제 이런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화제가 어제 하루 종일 많이 됐습니다. 약속을 지킨 거죠? 아이들과의 약속을. 그렇죠. 이 아이들이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편지를 학교에서 예를 들면 막 편지 쓰기 대회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쭉 그걸 글도 쓰고 또 그림을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림을 쭉 보니까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평소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서 쭉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숙 여사도 한번 아이들과 이제 찾아가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갖고 이제 저런 부분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나도 앞으로 이제 좀 이 나라의 보탬이 되는 좀 그런 인간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어떤 희망과 비전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또 김 여사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음악을 전공하고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합창단원으로 활동도 하고 했으니까 저런 자리 가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웠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보기는 좋은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신문 기사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군산에 있는 이 초등학교를 방문한 이후에 다른 곳을 하는 군데 더 들렸어요. 만두가게를 들렸는데 그 만두가게에 얽힌 사연이 또 이렇게 훈훈한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딱 1년 전에 지난해 5월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이제 후보였겠죠. 후보가 이 군산을 찾았을 때 그 만두가게 주인이 이제 냉동만두를 차에다가 이제 100개나 실어주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만두를 데펴서 꼭 좋은 대통령이 돼달라는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만두집을 잊지 않고 김정숙 여사가 다시 찾아갔어요. 그 가게 주인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한 이틀 전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한번 방문하겠다, 영부인이 찾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에 전화를 받고 가게 주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우리 가게는 그렇게 김정숙 여사를 맞을 만큼 공간이 넓지도 않고 또 이게 뭐 청결한 이렇게 깨끗한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다. 다른 데 좋은 데 가셔라. 막 이렇게 했는데도 어쨌든 2016년이죠. 5월 10일 날 그때 찾아갔을 때 워낙 그 만두를 실어줬던 기억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약속 이런 것들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런 간 김에 그 옆에 있는 허름한 가게이긴 하지만 그때 그러한 약속도 했으니 거기 가서 우리 만두 좀 먹죠. 이렇게 이제 해서 한 뭐 수행원들 포함해서 한 50인분을 그날 이제 거기서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가게 주인도 정말 너무 뜻밖의 기대하지 않던 영부인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또 허름한 데에서 만두를 맛있게 또
먹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감동스러웠다. 뭐 이런 뒷얘기가 지금 흘러나왔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뭐 길을 가다 보면은 이 길가에 만두, 찐빵 해가지고 이제 파는 가게들 종종 보잖아요. 근데 그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다가 잠깐 사서 또 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당 안에, 가게 안에 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마땅한 공간도 없는 그런 허름한 가게였는데 김정수 여사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치워서 테이블을 만든 모양인데 어쨌든 뭐 잊지 않고 이렇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은 훈훈한 감동을 줍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전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기가 군산이에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이준서, 문준용 씨 이제 채용 비리 의혹 이제 관련된 증거 조작 사건으로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훈훈한 일이 군산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며 호남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 영향을 주게 됩니까?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정치적 영향을 뭐 편지가 일부러 온 것도 아닐 테고 할 때 따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보긴 보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앉아 있겠죠. 군산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한번 누가 다녀간 군산에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 동네에 벌써 소문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국민의당한테 좋을 건 없죠.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두 가지 장면, 학교를 방문한 장면, 그다음에 만두가게를 가는 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서민 내지는 약한 사람이죠. 어린이들이 부탁을 해서 편지에서 와주셨으면 좋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갔기 때문에 기사가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김성 여사가 만두집이 아니고요. 갈비집을 갔다고 쳐봅시다. 군산의 유명한 갈비집을 갔습니다. 그거는 기사가 안 되겠죠. 오히려 비판을 받. 그렇지만 아주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고 허름한 만두집. 이름도 뭐 탱탱만두라 그러네요. 아주 뭐 탱탱만두. 독특한데 이런 데를 갔으니까 이 자체가 기사가 된 겁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건요. 워낙 높으신 분들이 어떤 행차를 하게 되면은 그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아까도 저는 살짝 봐서 아이들을 줬는데 저 노래를 준비했을 아이들의 모습이 저는 언뜻 영부인이 영부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모습이거든요, 사실. 저희들 뭐 학교 다닐 때 장학사라도 뜬다 그러면 뭐 계속 복동량 왁스 칠하고 그러는 게 기억나는데 그랬을까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습은 많이 한 듯한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이 행차하는 것이 뭐 보기에는 좋습니다만 준비하는 실무자들이나 아니면 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힘들 수도 있죠. 그래도 저런 모습이 뭐 국민의 전체에게는 나쁘게 전혀 비치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로 가겠습니다. 법원 출석 요구에 박 전 대통령 오늘 나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거동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만약 또 불출석하면은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오후에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피고인이 발가락을 구치소 내에서 부딪혀 통증이 있다면서 10일부터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계속 부종과 압통이 남아서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고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 구인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출석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주수 변호사님, 재판부도 이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그렇게 정말 재판장에 나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재판장에서도 구치소 의료진들의 의견서를 요구를 했고 그 의견서에 의하면은 거동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부 쪽에서 봤을 때도 이 재판에 출석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정도 가지고 재판을 예를 들어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법치를 좀 무시하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경고를 했고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하는 도중에 이제 면담을 하러 가서 결국은 이제 오늘은 출석할 것이다라는 이제 답변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지금 물론 뭐 여성이시고 또 나이도 있으신 상황에서 매주 지금 4회 정도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 무리일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전부 다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 역시 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고 증인과 관련된 모든 지금 절차를 늦추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국민의 눈에 지금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좀 양보를 해가지고 증인 수를 좀 줄인다거나 이러면은 재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덜 부담스럽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양보는 전혀 없으면서 계속해서 시간 끌기라는 모습을 지금 최순실과 함께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 여론은 계속해서 등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아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 이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겠죠. 근데 혹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저런 모습은 좀 평소에 박 전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치라든지 아니면 좀 당당함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 약간 실망스럽다.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나요? 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 전 대통령이 아파서 못 나고 하는데 그 아프다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뭐 아예 깨벽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재판장에 못 나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CJ 이재현 회장 경우에는 휠체어 타고 뭐 링겔 꽂고 재판장에 나왔거든요. 박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이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딱하지 않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 면에 대해서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나름대로의 조언도 하고 권고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 의료진에게 과연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걸 다 조사시키고 따라서 출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결정하고 그러한 것이 다 법적 절차라 할까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의 그러한 일반인들의 느끼는 감정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뭐 다 어느 사회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뭐 변호인들의 조력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재판에 유리하다. 뭐 좀 재판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연 전략으로 진짜 자꾸 이제 사람들 눈에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분명히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그러면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시켜서 자기의 억울함을 빨리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데 왜 이렇게 자꾸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쓸까? 이렇게 지연 전략을 쓰면 되려 재판에 불리하게 나올 텐데 불리하게 이제 판사들이 결론을 낼 텐데 왜 저럴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이 어떤 시위성, 그러니까 목리성 어떤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시위, 목리.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식의 그런 이제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남아 있는데 지금 안팎에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과 관련된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진술은 그렇게 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또 상황으로 돼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재판은 일주일에 4번씩 강행군이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심신이 좀 피곤해질 것이고 또 안팎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한테 유리한 국면이 지금 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떤 발가락 같은 것들에 좀 부상, 일정한 통증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그래서 아마 이 심적으로 상당히 재판을 좀 이거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강해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당장 뭐 유영하 변호사가 가서 판사가 이렇게 세게 계속 안 나오면 앞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얘기를 하세요 하니까 당장 오늘 오후부터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되짚어 보면 못 나올 정도의 부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좀 그러저러한 좀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변호인 이제 유영하 변호인 쪽은 이렇게 발가락 통증이 발생한 이유가 이제 신고 다니는 구두. 보통 보니까 최순실도 운동화로 이제 바꿨던데 박 대통령도 운동화 신으면 안 되나요? 일부러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구두를 신고 또 이렇게 이제 들어갈 때 입었던 정장을 입고 또 이제 법원에 이제 에어컨 나오니까 지금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이 좀 싫다. 에어컨 바람을 막아달라. 그러니까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몇 군데 있어요. 신발을 좀 편한 신발로 바꿔 신고 에어컨 바람이 오지만 나는 덥더라도 거기 방청객이나 이제 변호인님 뭐 판사 뭐 이런 분들은 더울 수 있으니 내가 내 불편을 조금 감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삶 자체를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가락 부상, 그다음에 이제 신발에 의한 거다라는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말이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힐이 있는 굽이 상당히 높은 이제 저 나이 때 뭐 이렇게 일반화시켰다가 또 나중에 또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이 때 여성분들은 사실 편한 신발을 선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재판장에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편한 신발을 신는 이제 연령대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저렇게 이제 조금씩 그 힐이 있는 불편하죠. 아무래도 여성들은 발이 저렇게 이제 높은 굽이 있는 신발을 신다 보면은 그러다 결과로서 내 이제 발가락이 불편해졌고 재판을 출석하지 못할 정도까지 이르렀다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과감하게 좀 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처방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구설에 올랐던 게 이제 외모에 집착하는 거였거든요. 해외를 나가거나 어떤 할 때 이제 머리 손질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게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지금도 재판 과정에서 모습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옷이 항상 어두운 검은색 계통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어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는 빨간 옷이라든가 파란색 옷을 입었고요. 굉장히 상대와 어떤 겨루기라든지 전투적 입장에서 가야 될 때는 짙은 색깔 입고 나오거든요. 법원에서 정장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짙은 선택, 그리고 구두가 힐 있는 걸 집착한다고 보면 아직도 그런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에 굉장히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발가락 얘기가 부상 때문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한 게 공교롭게 최근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피곤해서 엎드렸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모습을 봤을 때 본인이 그런 게 보도된다는 자체도 아마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추정컨대 변호인과 얘기를 해서 내가 체력적으로 좀 힘드니까 당분간은 어떻게든 쉬어야겠다. 그러니까 핑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생을 글쎄요, 뭐 일부에서는 공주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뭐 쉽게 바뀌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상황이 그렇게 되면 상황에 맞게 좀 이제 좀 융통성 있게 변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생인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1억 원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본인 얘기보다는 이제 언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언니가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우표를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 훼손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좀 했습니다.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명예와 또 뭐 가르침을 생각하면 제가 참 많이 조심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또 이렇게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심려를 모두 끼쳐드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 4회 그렇게 무리해서 재판 횟수를 4번씩 한다는 거는 그건 빨리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치셨어요. 네, 너무 정말 힘드시잖아요. 진이 다 빠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되고 또 새로운 뭐 증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 없이 그러니까 방어권이 유린된 거죠. 저는 제가 힘이 못 대드리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정도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1억 원은 대가 없이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법정에 들어가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박 전 이사장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하자 이는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언니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입을 열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주 4회 재판은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힘이 못 돼 가슴이 아프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기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참 운명이 기구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언니와 동생이 똑같은 시기에 재판을 받게 되고 물론 이제 다른 혐의이긴 합니다만 전직 대통령이 되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 딸이 또 대통령이 됐는데 탄핵이 되고 그 또 동생은 또 재판을 받고 정말 드라마틱하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의 삶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경수 여사와 재혼을 했고 유경수 여사가 또 문세광의 총탄에 또 돌아가시게 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또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 간에도 지금 자녀들 이녀 일남인데 서로 간의 관계가 또 왕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두 자매는 이 박 전 대통령과 박근영 전 이사장은 또 같은 시기에 재판을 받게 되고 이 스토리 자체가 정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이고 정말 우리 현대사의 나중에 훗날 역사에서 굉장히 어떤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정말 그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전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 명문가가 될 수도 있는데 뭐 미국이나 외국처럼 또 그런 상황은 또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안타까운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업무 수첩 곳곳에 VIP 관련 지시 안종범 입에 달린 면세점 수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 박탈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VIP 메모에는 롯데 밑에 자금 흐름, 지배구조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롯데에 강한 워닝을 보내라, 경고를 보내라라는 얘기가 좀 돌아왔고 주목할 부분은 2015년 3월 18일 안종범 수첩인데요. 차은택 본부장 밑에 면세점 신규어가 3군데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차 씨 이름이 적힌 점에 비춰봤을 때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세력이 이 롯데 면세점 사업 선정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 국장님, 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뭐 증거 능력이 이제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직접 증거는 안 되고 간접 증거만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삼성 외에 다른 기업들과 관련된 부분도 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굉장히 세세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특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이 면세점 사업인데 어떻게 국가기관인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해서 특정 기업을 떨어뜨리도록 그걸 또 대통령은 지시를 내리고 그 심사위원들은 전부 들러리를 서고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일 수가 없죠. 다른 사업도 국가 사업들이나 뭐 사업자 선정도 다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저는 다른 사업들이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일단 이 그 관세청장이 그 선임되는 과정 자체가 그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임명된 직후에 최순실 씨와 만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최순실 씨가 알아봐라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랑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본다면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검찰이 다시 지금 안종범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2015년 7월 그 전후한 시기에 면세점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거기에 밑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 이런 걸로 봐서는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어떤 식이든 면세점과 관련된 언급을 한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2015년 7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롯데가 탈락하게 되는 그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최순실 씨는 그럼 그런 과정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만약에 이 탈락하는 과정 그리고 관세청장이 선임되는 과정 등등 그리고 면세점 업자들을 선정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권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은 기존에 드러난 이른바 국정농단과는 또 다른 축이 하나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직 뭐 재판이 진행 중이라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곤혹스럽습니다만은 정말 국정농단이라는 게 어디까지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미쳤는지 이 까면 깔수록 점점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종범 수석은 자신은 그냥 전달자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 오히려 김영재 원장보다도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과 더 가까웠다는 그 박채윤 씨가 이 안종범 전 수석의 부인에게 매달 뭐 명절 때마다 떡값으로 뭐 수백만 원씩 줬다라는 기사가 어제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갖는 그 증거 효력 정말 안 전 수석은 그냥 전달자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했는가 그리고 그 수첩은 그런 전해 들은 얘기만 적어놓은 그냥 메모장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힘이 있는 경제수석으로서 힘이 있는 그래서 뭔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인에게 떡값도 준 건가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이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건가요? 글쎄요. 지금 안종범 수석의 그 지금 56건의 수첩인가요? 그것이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황금줄기 같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법 위반 사안들을 지금 검찰에게 그 예. 방향등처럼 지금 제시하고 있어서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정권에서 안종범 수석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도대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수석이라고 하면은 한나라 경제정책의 정말 수장으로서 예. 굵직굵직한 일을 처리하기에도 정신없이 바쁜 자리일 텐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한 단어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그냥 예. 지시사항을 그냥 받아 적으면서 자기는 전달자로서 그것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보고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와 경제수석이 이렇게밖에 수준이 안 됐나라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또 예.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또 부인을 통해서 떡값도 받았지만 또 뭐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받아가지고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국정농단이 짧은 4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구석구석 엉망이 될 수 있는가? 예. 정말로 이렇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인가라는 좀 자괴감이 드는 게 분명합니다. 예. 뭐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했고 관료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단면들이 좀 하나씩 또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제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이 끝났죠. 다른 안봉근, 이재만 그 비서관 3인방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얘기가 이제 좀 언론에서 사라졌다가 어제 잠깐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는데 정말 이분들은 그냥 그렇게 청문회 불출석 사유 말고는 그러니까 국정농단에 관여하거나 아니면 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뭐 이런 죄로 이게 재판할 수는 없는 건가요? 특검에서도 뭐 검토를 했다지만 딱히 혐의를 잡지는 못했다 그러고요. 이분들도 그냥 신분권에 불과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워낙 비중이 있는 혐의자들 먼저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뒤로 밀린 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저희가 지금 문고리 3인방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뭔가 영향력 행사를 했고 하수인 역할을 했다라고는 추정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검찰이나 특검도 딱히 증거는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명확한 거라는 거는 청문회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요청을 해서 청문회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된 거에서 이제 뭐 재판을 받거나 이 정도지 아직까지는 특검 쪽이나 이쪽에서는 잡아내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봉근 비서관 밑에서 일을 했던 이영선 전 행정관이 굉장히 분통이 터질 수도 있겠어요. 뭐야 이거 나는 처벌을 받는데 내 위에서 나를 지시하신 분들은 전부 이제 혐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 권력의 변화 속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새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드러나지 않은 두 전 비서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이나 비리들이 앞으로는 또 새롭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경향신문입니다. 최동욱 낙마 조사하겠다.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의원들의 얘기했는데 장관이 된다면 적폐청산 차원에서 최 전 총장에 대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뒷조사, 낙마 의혹 등에 대해서 진상조사할 의향이 있다. 이제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답을 좀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죠. 앞서 잠깐 만평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윤 교수님, 이제 새 정부가 등장하면서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이제 이게 또 뭐 앞서 잠깐 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보수 정권에서 이 진보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돼도 마찬가지. 전 정권의 색깔을 달리하는 전 정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하는 거. 이게 일종의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걸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한 낙마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그 정권 교체하고 상관없이 언제 어느 때든 과거에 비합리적이고 비합법적인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는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지극히 의무이고 꼭 민주국가에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정치 보복이니 뭐니 다른 식으로 토를 단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의 정쟁으로 선의에 당연히 이 공무원들이 발견하고 집행해야 될 일들을 가로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부각된 최동욱 씨 사건 이후에도 우리가 참 초법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인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국가 기록물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든지 그러면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권한을 넘는 또는 법을 위반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동욱 전 총장의 낙마 문제를 다시 조사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김용판 전 총장도 좀 연루가 돼 있고요. 자, 이제 그 사건을, 그러니까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졌느냐, 안 치러졌느냐 문제까지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치적 파장이 좀 클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지난 대선이 정당하게 치러졌느냐, 이 부분까지 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검찰대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새롭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조사를 해보겠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낙마와 관련된 게 아시다시피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 중에 본의 아니게 압력을 받았고 결국은 그 압력에 굴하지 않자 쳐내기식으로 지금 낙마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은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13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향하는 곳은 뭐 누가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있었던 대선 과정이 어떻게 치러졌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조사에 따라서 정말로 정치적으로 미칠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메가톤급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 뭐 새 정부에서 또 국정원 TF가 꾸려져서 과거 국정원이 개입됐던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사건들과 관련해서 재조사를 하겠다니까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짚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미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특검에서도 영장이 기각이 됐고 청구했다 기각됐고 그래서 특검이 종료된 이후에 검찰로 넘어와서 또 한 번 했다가 또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법무장관 후보자 박상기 후보자는 미진했다 수사가. 그럼 재수사라면 또 자신 있느냐? 또 영장을 재청구하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시킬 자신이 있느냐?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이제 뭐 넘어갔습니다만 정말 의심은 가지만 정황은 있지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상황에서 수사가 미진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저 말은 청문회용 답변 멘트죠.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박상기 후보자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을 못 시키고 있는 거냐 아마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는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답변을 충분히 수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질타가 또 쏟아질 것이 예상이 되니까 저는 어떤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 계획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혐의를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좀 뭔가 미진했고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편 수사해봐야 좋은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 다시 수사를 한다면은 분명히 어떤 검찰로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법무장관이 등장하면서 검찰 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보좌관 휴대전화 압수수색인데 검찰 제보 조작, 국민의당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은 지난 대선 당시 이 캠프에서 이 검증 활동에 계속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휴대전화에서 이준서 씨, 이우미 씨와 관련돼서 공명선거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물증이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시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하고 법원이 판단하기에 소위 미필적 고의라는 걸 있는데 제보가 조작됐다라는 거에 적극적으로 조작에 가담하진 않았으나 조작 사실을 알고 잘 되면 좋지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실을 과연 이준서 전 최고위원만 알았겠느냐라는 심증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윗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차적으로 그 윗단계를 도와줬던 보좌관을
뭔가를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검찰 쪽에서는 일단 뭔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그 연결고리가 뭔가 나온 거는 이건 윗선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윗선에 또 윗선까지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공당이었다라면은 그런 내용 자체가 차례차례 보고가 되는 게 상식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물론 국민의당 스스로 우리는 비상식적인 당이라고 자백을 했어요. 전혀 우리는 모르고 예. 비상식적으로 이뤄진 것뿐이고 다만 우리를 요구를 할 때는 그냥 제대로 공당이 아닌 시스템이 엉망이었다는 걸 요구를 하지 우리는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검찰 쪽에서는 제대로 된 당이라면 그걸 몰랐겠느라고 하고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유미 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작됐고 우리들은 모두 속았다라고 하는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나 그 결과와는 관계없이 그 윗선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됐고 그리고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 그러니까 이제 검증을 책임을 맡고 있었던 이 단장과 부단장들이 모두 줄줄이 이제 수사 순상에 올랐다는 의미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보좌관 휴대전화에서 만약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나 이유미 씨가 이 조작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것을 모른 척하고 계속 문준용 씨 특혜 취업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발표하고 밀어붙였다면 그 사실이 만약에 공명선거 추진단에 있는 이분들도 관여됐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거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이제 조작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조사 결과 밝혀진다면 정말로 국민의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당 해체 수순에까지 가야 될지도 모를 만한 일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증을 하지 못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무능했다라고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부각이 됐고 조작은 결국 이유미 단독 또는 이준서 정도의 미필적 고의 요 정도까지만 가담이 됐고 그 윗선은 조작에는 관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걸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무능에 대한 어떤 그 법적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만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조작 자체도 지금 이용주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이라면 상당히 지금 윗선에 해당하는데 그 사람까지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차원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 8일 날 선거 바로 전날이죠. 이용주 의원이 모 라디오와 했던 회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SNS에 어떤 분이 올려가지고 제가 들어봤는데 당시에 오고 간 이야기를 한번 검찰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용주 의원이 그 당시에 너무나 자신 있게 이것은 100% 진실입니다. 그다음에 이 외에도 제보자가 더 있습니다. 라는 식의 멘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좀 봤었을 때 이용주 의원도 어느 정도는 이거는 추정입니다. 정말로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추정입니다만 어느 정도 돌아가는 내용은 알 수 있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멘트들이 5월 8일 모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전달해준 이 문준용 씨의 이른바 파슨저 스쿨 동료의 이메일 하나만 보고 우리는 이것이 100% 사실일 거라고 믿었다라는 이용주 의원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대목이군요. 검사 출신인데다가 이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 그렇게까지 여러 번 100% 이건 사실이다라고 말할 정도면 세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용주 의원은 자신은 몰랐다.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겨우 이게 조작된 사실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요. 이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 사유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유미 씨가 5월 5일 날 문준용 씨에 대한 이 취업 특혜를 국민의당이 발표하죠. 그 다음 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발표 다음 날입니다. 제보자가 없다. 그 진실을 밝힌 거예요. 이유미 씨는 그렇죠. 이 5월 5일 발표가 조작됐다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자가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이 문자를 삭제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해당 보도신문에 이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강하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주 사유가 됐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정말 5월 6일 날 이유미 씨로부터 제보자가 없다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 다음 날인 5월 7일 날 국민의당이 2차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의혹 제기는 100% 사실이다라고 강하게 밀고 나갔다면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로부터 제보자가 없다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알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 지도부가 또 발표하게끔 했다? 아니면 당 지도부에게 큰일 났습니다. 어제 발표했는데 이게
제보자가 없답니다라고 했는데도 당 최고 지도부에서 이제 와서 어떡하냐, 할 수 없다, 그냥 밀어붙이자라고 해서 또 2차 발표를 그냥 강행한 것인지 이거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보도가 맞다면 현재 검찰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뭐 디지털 포렌식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수는 있다라고 약간의 여지는 남겨두긴 했지만 어쨌거나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저 말이 맞다면 그건 또 국면이 또 조금 약간 달라지는, 질적으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가짜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뭐 당연하고 그 나머지 위에 이제 윗선들까지도 그럼 어느 정도 그것을 조작됐다, 제보자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그 의혹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제 5월 6일에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국면 자체가 질적으로 좀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근데 저 부분은 조금 사실관계가 일단은 지금 검찰에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공개된 그 카톡 내용 중에서도 5월 6일자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증빙할 게 더 필요하다라고 이유미 씨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증빙 자료가 없으면 이게 역풍이 분다. 이런 얘기를 또 주고받는 카톡이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런 제보자가 없다라는 카톡을 받았다면 또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것과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일단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보자가 없다. 그럼 어떡하냐, 이제 와서 만들어내라.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이 보도가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또 이유미 씨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 선에서 뭐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좀 검찰 수사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전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동정론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역풍이 부는데. 정치 입문은 신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 벽 앞에서 부침이 있었고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자수성가 내세우다 반 문재인 쪽으로 선회한 것이 잘못된 이유였고요. 갑철수, MB 아바타 등 셀프 공격에 덫에 꽂혔고 결정적 한 방을 노리다 검증부실이라는 덜컥수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지난 기자회견 내용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린 국민의당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당제를 실현해 주신 국민들의 뜻을 준엄하게 받들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리라고 믿습니다.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안철수식 정치가 실패했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본인께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식 새 정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할 수 있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안철수 씨뿐이 아니고 소위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그러한 단점이 자신을 너무 신봉하는 가운데 타인의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훌륭한 정치가가 되려면 자신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주위의 많은 전문가들의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최선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그러한 식으로 해야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자신의 독선적인 생각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혼란과 혹은 낭패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러한 위험이 따르죠. 따라서 이 안철수 정치가로서도 사실 이번에 그 위기 관리 능력이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어떤 저런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즉각 나서서 그걸 예.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을 따라서 이번에 다 하나의 이것도 그 레슨으로 생각을 해서 이러한 토대 위에 뭐 좀 더 새로운 그야말로 변신한 안철수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권고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이상훈 기자. 네.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그랬어요. 국민의당이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곧 자신에게도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거예요. 네. 이번 일로 자기를 영원히 버리지 말고 자신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은 기회를 한 번 더 줄까요? 아니면 그냥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뭐 여타 많은 정치인들이 그래왔듯이 적당한 시점,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가서 마땅한 후보가 없을 때 자연스럽게 다시 모셔오는 듯한 제스처를 써서 정계로 컴백하는 그런 행보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정계 은퇴는 이제 하지 않고 계속 대권의 꿈을 꿔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통상 정치인들, 제가 말하는 통상 정치인이라는 약간 때가 묻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정계 은퇴했다가 복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려니 합니다. 예.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스펙트럼하고는 약간 다른 정치인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계 은퇴를 내뱉은 순간 그걸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아마 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가 아닌가라는, 물론 이것도 결과론입니다만 당연한가 싶은 게 사실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정도면은 저희처럼 나와서 이렇게 평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개인의 스토리까지 갖추면은 정치인이 됩니다. 선거에 나오거나 지방선거에 나오면 도지사도 되고요. 국회의원이 될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거든요. 근데 지도자로 가려면 그 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순간적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때가 왔을 때 밀어붙이는 실행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과연 어느 수위까지 그걸 지도자의 자질을 가졌는지는 그동안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많은 의문이 있었거든요. 또 한 가지 지난 총선의 결과에 너무 그 기억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돌풍을 불었죠. 자기의 판단이 확고하게 맞았다라는 그 총선의 기억이 오히려 지금은 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대선 평가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전략의 부재가 아니다. 이거는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었어도 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아마 세계에 들어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얘기가 오늘 경향신문에도 좀 실려 있고 조선일보에도 좀 실려 있는데, 자, 주어진 역할 수행 못했을 때가 물러날 때다라는 얘기로 이제 서면 인터뷰가 좀 있었습니다. 뭐 전화도 했는데 자신의 과거 서적에서 썼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자신이 한 얘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이제 많이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은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역과 오독이 있을지언정 그거 역시 뭐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탁 행정관이 교수 시절에 학생 외모 평가를 했다라는 논란도 있는데 탁 행정관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학생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다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우병우처럼 누구도 손 못 대는 왕행정관 탁현민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은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그야말로 왕행정관이다라는 얘기가 기사 중간에 좀 실려 있습니다. 저도 이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도 다 읽어봤고 조선일보 기사도 좀 다 읽어봤습니다.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만 놓고 보면은 좀 억울하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조선일보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도대체 2급 행정관, 높은 위치긴 합니다.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안고 가는 걸까? 좀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하게 됩니다. 복잡합니다. 소정석 국장님. 일단 저는 그 행정관 중에서 그러니까 2급 행정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글쎄요. 행정관 중에 보통 이제 국장급 이렇게 하면 3급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2급 행정관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청와대의 현재 직제 속에서 이게 정상적인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 탁현민 행정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뭐 야당 또 민주당 또 여성 단체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적절성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가면서 뭔가 좀 경질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잦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 누구도 과연 문 대통령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언이라고 할까요? 예. 과연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정확하게 그런 일이. 기사를 하지만 보면은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지금 인사수석이 대통령에게 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탁현민 행정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라고 그냥 뭐 조언을 한 걸로 나옵니다. 예. 표현이 이제 전해졌다인데요. 예. 그 부분은 뭐 분명치 않다는 얘기죠. 예. 저는 이 탁행정관이 갖고 있는 어떤 행사 진행이라든지 예. 기획에 있어의 탁월성 이런 부분은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사람이 없다라고 아마 문 대통령 주변에서는 보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탁현민 행정관에 예. 대한 시각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뭐 저는 문 대통령이 탁 행정관을 예. 그냥 쥐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또 앞으로 다른 비슷한 일이 생기면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당장은 아니어도 적절한 시기를 두고 뭔가 좀 조치가 예. 불가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 경질하는 문제에 대통령까지 관여해야 됩니까? 예. 대통령이 장관도 아닌데 글쎄 뭐 아무리 선임 행정관이어도 예. 글쎄요, 뭐 오늘 조선일보 제목이 우병우처럼 누구도 손 못 대는 이렇게 왕행정관 이렇게 예. 표현했는데요. 이건 제가 보기엔 너무 지나친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그 2급 행정관 절대로 가벼운 자리는 아니고 상당히 막중한 자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탁현민 행정관이 이렇게까지 세간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가 가지고 있는 여성관, 잘못된 삐뚤어진 예.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 삐뚤어진 여성관으로 인해 가지고 청와대 내에서 운신할 수 있는 그로 인한 예.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만한 행위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탁현민 행정관이 비록 문제가 있고 많은 여성들이나 뭐 여당 내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지난 2달이 넘는 새로운 정부에서 세운 정말 기획력, 어떤 행사에서의 많은 감동을 주는 부분,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그와 관련된 이와 삐뚤어진 어떤 여성관에 관련된 잘못된 행위가 나타났을 때 충분히 통제를 가능하고 충분히 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것도 10년 전에 갖고 있던 여성관을 지금과 연관시켜가지고 곧바로 물러나게 한다거나 왜 경질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압력을 가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부분이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오랫동안 모셨던 분들이 이미 솔선수범해서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 몇 안 남은 상태에서 과연 누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사람조차 없다라는 게 과연 국가에 득이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 시각에서 좀 같이 봐야 될 문제가 있군요. 자, 청와대 머리 자르기 발언 대리사가 체면국인 추미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과 관련해서 대리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은 추미애 대표가 체면을 구기게 됐다라고 국민의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뭐 한때 뭐 정말 추미애 대표의 얘기를 꺼낸 거냐 안 꺼낸 거냐 가지고는 뭐 공방도 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도 못 말리는 언컨트롤러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과한 것은 굉장히 추미애 대표에게 정치적 데미지가 갈 것이다. 이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서는 추미애의 자기 정치다라고 해서 이제 칼럼이 좀 하나 실려 있는데요. 추미애는 민주당 경선은 문팬들이 미는 후보가 싹쓸이한다는 걸 체험으로 깨달은 듯하다. 그래서 청와대는 나를 무시하면 재미없다고 경고를 날리는 동시에 문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신의 한 수를 던진 것이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왜 이렇게 마이웨이를 가느냐 가지고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중앙일보도 이제 그런 시각에서 좀 쓴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앞두고 문팬들, 이른바 문빠라고도 불리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인데 좀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청와대에서 대리 사과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이 해석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그 속내를 뭐 누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풍 낙엽이 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투풍 좀 불다가 바로 꺾였죠. 사실 어제 주목되는 거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찾아가서 대통령을 설득에 성공했다는 부분이에요. 그 자체가 청와대가 사인을 보내준 거죠. 원내대표가 와서 그 원내대표의 설득을 대통령이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비서실장을 보내서 누구 대신 사과시켰다. 그러면 앞으로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것인가를
줬는데 어제는 분명히 추미애 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강력한 경고 사인이었습니다. 예. 그거를 추미애 대표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발언이 본인이 왜 이렇게 강성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의문이긴 하나 청와대하고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히 보입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당에서는 애초에 당과 청와대, 그러니까 여권 세력이 손을 잡고서 국민의당 죽이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제 문준영 씨 그 수사도 마찬가지.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게 드러난 셈이네요. 당청 간에 국민의당 죽이기는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네요. 그렇죠. 국민의당이라든지 포함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어떠한 일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혹은 자기한테는 유리하게 다른 쪽에는 불리하게 하는 그러한 해석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좀 앞으로 근절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일반 국민들에게 혼란을 시키고 짜증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데 정치라는 것이 사실 매일 국민에게 신바람이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든 어떤 집행부 있는 사람일수록 항상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본인의 개성이나 성격에 따라 하고 싶은 말도 많겠지만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뭐가 우선이냐. 지금 현재 국회는 정상화되고 협치 이런 쪽으로 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언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좀 덮고 오늘부터라도 바로 추경도 심사하고 하는 가운데 좀 제대로 정치가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보여줘야지 자꾸 뭐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하고 이게 이 자체가 구태고 적폐에 청산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는 못 다룹니다만 인천 초등생 살해범, 아스퍼거 증후군 또 정신장애 인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처벌이 크게 달라지는데 좀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멜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